해외 주요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상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움츠렸던 소비 심리는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논란에 따른 장기물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부동산 큰손들이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증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과 리서치 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3%포인트 상향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보고서를 발간한 해외 투자은행 6곳과 리서치 기관 1곳 가운데 3곳이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0.1%에서 0.3%포인트씩 올렸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당 기관들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2020년 4분기 GDP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에도 한국 경제가 올해 선방할 것이라는 평가가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움츠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5.4포인트로 지난해 12월보다 4.2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정되고 백신 접종 기대감 등으로 경기나 가계 재정 상황 전망이 나아지며 소비 심리가 상승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1,000명을 웃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일 400명대로 떨어지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논란에 따른 장기물 국고채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한국은행의 국채 단순 매입에 따른 수급 안정에 희망을 걸 수도 있는데 당장 금리에 반영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007%, 지난해 4월 27일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채 10년물 금리는 1.77%로 지난 26일에는 1.78%까지 오르면서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연말과 이달 초 1.6에서 1.7% 선에서 등락한 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 손실 보상제를 추진하면서 다시 수급 부담 우려에 1.8% 선을 넘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당에서 제시한 지원 규모는 최소 연간 8조 7천억 원에서 최대 98조 8천억 원 수준. 대부분의 재원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채권 시장에서 수급 부담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0년물 등 장기 국채 중심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손실보상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지난해 금리 상승폭을 적용하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8% 중반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급 우려가 커질수록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 매입을 통한 안정화 기대도 나올 수 있지만 심리가 단기간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추경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국고채 단순 매입이 발표된 경우가 많았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벌써 한은의 행보를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금리의 1%와 기대 인플레이션 2% 돌파에 따른 장기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올해 글로벌 금리가 유의미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금융당국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해왔지만 민간 소비는 늘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풍부해진 유동성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를 낮춰왔지만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19년 6월 1.75%에서 1.5%로, 11월 1.25%로, 작년 3월 0.75%로, 5월 0.5%로 총 4차례에 걸쳐 인하했습니다. 금리 변동은 금리와 자산 가격, 신용, 환율 등 다양한 파급 경로를 통해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경제 여건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2008년에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두드러졌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정기 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면 민간 소비가 0.008%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며 자본시장 개방이 확대된 영향으로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가 민간 소비를 제한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좀 유동성 그 이후에 좀 많이 풀린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다. 정부가 2011년경에 이제 은행권 뭐 주택 관련해 가지고 원리금 상환 방식을 좀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계에 굉장히 좀 부담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집중돼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결국 금리만 변동시켜서는 실물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이 이른바 부동산 큰손들마저 빨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 프라이빗뱅커 설문조사 결과 2020년 기준 한 번에 10억 원 이상을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고객 19.1%는 해당 금액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9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금융자산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업계에선 고액 자산가 사이 부동산 매각 자금을 빼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내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브리핑은 내일 오후 2시 10분께 진행될 예정이고 발표 자료는 정은경 방대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적으로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저가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유일하게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매매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8.5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 순으로 5등분해 5분위인 상위 20% 평균 가격을 1분위인 하위 20%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의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차가 크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 1,192만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5만 원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 5,16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억 1,203만 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는 경기와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은 유일하게 격차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저가 아파트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고가 아파트와의 가격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가 주택 자체가 특히 서울에서는 주택 가격이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방시장에서는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극화는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이 판단이 돼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애플카와의 협력설이 대두된 기아,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전동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플래넷을 본격 가동한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현대차 실적 공시했고요. 코로나19에도 선방한 모습, 특히 4분기 실적 잘 나왔었는데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어땠는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기아는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기아는 오늘 오후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1조 2,8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규모로 분기 최대이자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9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도 3.9%포인트 상승한 7.6%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신차 효과가 꼽힙니다. 국내에서 소렌토와 카니발, 신형 K5 등의 신차가 출시됐고 미국 시장에서는 텔루라이드 판매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인도에서 셀토스와 소넷 등 신차 판매도 늘었습니다. 특히 RV 차종의 판매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상승한 58.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수익성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2조 6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59조 1,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고 순이익은 1조 5,027억 원으로 17.7% 줄었습니다. 연간 판매는 국내에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해외에서 10.7% 감소해 글로벌 시장에서 260만 6,832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을 텐데요. 올해 신차 출시나 매출 목표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나왔습니까? 네, 올해 판매 목표는 지난해 실적 대비 12.1% 증가한 292만 2천 대입니다. 국내는 소폭 감소한 53만 5천 대, 해외는 약 16.2% 증가한 238만 7천 대인데요. 이를 위해 K7 후속 모델과 전용 전기차 CV 등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는 소렌토 등 경쟁력 높은 신차 판매를 본격화하고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시장을 집중 공략합니다. 특히 새로운 로고로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기아는 중장기 미래 전략 플랜 S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 이는 모빌리티와 전동화,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등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핵심은 기존 내연기관 위주에서 전기차 사업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 브랜드 혁신 및 수익성 확대를 도모한다는 겁니다. 기아는 오는 2027년까지 승용과 SUV, MPV 등 7개의 새로운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모든 차급에는 장거리 주행과 고속 충전 기술이 핵심인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전용되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6.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는 연간 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 기반 차량도 개발 중입니다. 공유 서비스 차량과 저상 물류 차량 등 기업과 개인 고객의 요구에 맞는 목적 기반 차량을 선보입니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점에는 초소형 무인 배송차와 로보택시 등 맞춤형 PBV로 사업 모델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기아 실적 발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아무래도 올해 초에 애플이 공개한 애플카 이슈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이야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발표 이후 현대차 그룹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당초 애플이 현대차 그룹의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개발도 협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애플과 협력의 대상이 현대차가 아닌 기아가 담당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로 올해부터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전용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대차 대신 기아가 애플카 생산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생산 기지로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유가 증권시장 내 기아의 주가도 크게 술렁이고 있는데요. 기아는 한때 장중 99,5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36조로 시가총액 10위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애플카에 대한 기대, 특히 기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룹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기아는 애플카 생산설에 대해 일주일 전 해명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공동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지만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시한 것과 같은 입장인데요. 다만 기아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관련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며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재공시 예정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한편 일부 관계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룹 관계자는 현재 애플이 다양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협의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그들 중 하나라며 모든 건 초기 단계일 뿐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아 실적과 함께 현재 자동차 업계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애플카 관련 소식들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며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벤처 투자 실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도 4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의료, 정보통신기술,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가 벤처 투자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인데요.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내 벤처 투자 규모가 4조 3,0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인 2019년 4조 2,777억 원보다 0.6%인 268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투자 건수와 피투자 기업 수 역시 각각 4,000건, 2,000개사를 넘어서면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분기별 벤처 투자 금액은 지난해 2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27.4% 감소했지만 3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회복세는 4분기에 이어지면서 4분기에만 1조 4,12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업종별로는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된 바이오, 의료, ICT,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가 벤처 투자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유통 서비스, 영상, 공연, 음반 업종은 2019년 대비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업종별 투자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투자 비중 상위 3개 업종이 2010년에는 전기, 기계, 장비, ICT 제조, 영상, 공연, 음반 순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바이오, 의료, ICT 서비스, 유통 서비스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매 분기별 꾸준히 늘며 비대면 분야 기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지난해 투자액은 1조 9,982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업력 7년 이하 기업들의 투자는 2019년 대비 감소한 반면 7년 초과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늘며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창업 단계에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면서
후속 투자 또는 스케일업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 특수 상황이 이어지며 벤처 투자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즉 OTT가 주목받으며 더빙 업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엔 뛰어난 재주로 우리를 도와주는 멍멍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외국어로 된 영화의 대사를 한국말로 바꿔 다시 녹음하는 더빙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때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더빙 업계가 글로벌 OTT의 연이은 국내 시장 진출 소식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더빙 업계는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화 편성 축소, DVD 시장 등의 축소, 코로나19라는 악재로 수익이 줄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더빙과 한글 자막 등 작업 건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과 토종 OTT의 성장으로 새로운 수익의 창이 열렸습니다. 한국어 더빙과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드원 스튜디오는 2015년 한국에 진출한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일감이 늘어나고 고정적인 수익이 생겨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글로벌 OTT와 일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 더빙 물량이나 아니면 자막 제작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조금 숨통이 또 트이는. 뿐만 아니라 글로벌 OTT와 파트너십 체결은 국내 현지화 작업은 물론 해외 현지화 작업 기회까지 생기며 추가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노 한국 스튜디오는 글로벌 OTT와의 협업으로 약 80여 명으로 운영하던 인원을 150여 명까지 확대할 수 있었고 초기 10개국 언어로만 더빙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80개국어 이상 더빙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아이유노는 다국어 현지화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유노는 현재 35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80여 개 언어로 현지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올해는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등 해외 유명 글로벌 OTT들이 국내 서비스를 앞두고 있고 토종 OTT 역시 오리지널 콘텐츠 등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성우와 더빙 업계는 물론 특수시각 효과 등 관련 업계들은 벌써부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청주와 약주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의 전통 맑은 술이 청주입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잔재로 여전히 우리의 술이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세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문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맑게 걸러낸 술을 뜻하는 청주. 흐린 술 탁주와 대칭되는 술로 원래는 우리 술의 일종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주 기법으로 만든 우리의 맑은 술을 청주라 부르지 못하고 약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일제가 만들어 놓은 잔재 때문입니다. 일본이 우리 술과 일본 술의 세금 차이를 두기 위해 우리 술은 조선주, 일본 술은 청주라 하며 그중 우리의 맑은 술은 약주라고 분류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현행 주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세법을 살펴보면 전통 누룩을 1% 미만 사용하면 청주, 1% 이상 사용하면 약주. 일본식 청주는 입국이라는 혐오를 사용해 누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전통 맑은 술은 1% 누룩으로는 제조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주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주는 일본 청주, 우리의 청주는 약주인 셈. 당초 약주는 약효가 있는 한약재 등이 들어간 술을 뜻하지만 우리의 전통 맑은 술이 이름을 빼앗겨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현행 주세법의 누룩 사용량 기준은 청주와 약주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억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래 우리가 문헌에 보면 우리 술은 다 청주라고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청주라고 하지 못하고 약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약재가 들어간 술만 약주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우리의 전통 맑은 술과 일본식 청주는 원료와 만드는 방법이 달라 맛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우리 맑은 술 약주는 여러 가지 원료와 누룩을 사용해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지녔으며 누룩의 색을 담아 노란 빛깔을 띠는 반면 일본식 청주는 단일 원료와 단일 누룩을 사용해 맛이 단조롭고 색이 없습니다. 이제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 우리의 전통 술을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세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증시 홍황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전자 주식으로만 20조 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22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총 56조 977억 원으로 작년 초보다 20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265곳의 지분 가치는 약 58조 원 늘어난 181조 3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최근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보이자 주식 가격이 급등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경제만렙조사에 따르면 작년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상이 거래된 아파트는 총 790건으로 전년보다 23.6% 늘어났습니다. 작년 거래량은 2018년도와 비교하면 3.5배 많았고 2017년에 비해선 30배가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만렙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고 신고가 경신단지도 속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올해와 저금리 기조가 공급 부족 심리가 이어진다면 초고가 아파트가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CNN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